네, 안녕하세요. 최근 몇 차례 아주 모던하고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타로 몇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수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14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타로 중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입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비스콘티 디 모드론 타로의 제작 연도가 역사가에 따라서 1460년대에서 40년대까지도 올라가니까 어쩌면 이 덱이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타로일 수도 있겠네요. 확실한 거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그 타로들 중에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타로이고요. 제작 배경을 보자면 일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 그 이탈리아 밀란의 프란체스코 스포르자 공작이 자신의 부인인 비앙카 마리아 비스콘티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미술 장식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나파시오 벤보라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그 공방에서 제작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카드의 장수가 74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메이저 아카나라고 부르는 그 22장의 카드 중에 타워 카드와 데빌 카드, 그리고 마이너 중에서는 그 3개의 검과 또 기사, 동전 카드가 소실되었습니다. 근데 소실된 그 타워와 데빌 카드가 사실은 그 어떤 파괴적인 이미지 때문에 당시에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애초에 제작되지 않았다는 가설도 있어요. 남아있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덱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고증을 토대로 그 소실된 카드들이 새롭게 제작돼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카드 타로 카드 덱의 원본은 몇 군데 나눠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에 있는 피어폰트 모건 도서관에 한 35장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P 모건이죠. 네,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다양한 방면의 열혈 수집가였다고 하죠. 원래는 이제 개인 도서관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공공 도서관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이탈리아의 박물관과 또 개인 소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상징적인 또 타로인 만큼 그 대부분의 메이저 타로 제작 회사들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이 복원판이 출시가 됐어요. 70년대에도 있었고, 예를 들면 80년대에도 달네그로나 US 게임스, US 게임스에서는 몇 년 전에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출시가 됐죠. 그리고 로스 카라베오에서는 금박 그 포일을 입혀서 골든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라고 해서도 나왔었고, 제가 어쨌든 소개해드릴 버전은 일 메네겔로에서 제작된 1996년에 처음 제작됐고요. 그 풀 사이즈 복원판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피콜로라고 해서 좀 더 작은 사이즈로도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 덱만큼은 어차피 감상이나 소장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일반 타로 덱 사이즈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크죠.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모습 있고요. 처음 개봉하는 덱의 리뷰는 아무래도 그냥 첫인상이기 때문에 카드 하나하나의 숨은 뜻까지 자세히
뭐 알고 또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촬영했던 비스콘티 디 모드론 덱의 영상에서 카드들을 좀 빠르게 훑어본 게 사실은 지나고 나서 약간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런 타로들은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많은 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카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인터넷도 좀 보고 생각보다 이 덱을 탐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관련 내용을 집대성한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기보다는 이 특정 부분을 그리고 역사적인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그런 자료들이나 심지어는 논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쉬면서 재미로 이렇게 쭉 보려다가 거의 공부를 해버렸는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익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겉핥기로 어쨌든 습득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카드가 2018년 버전이네요. 네, 이렇게 시작됐고 네, 수작업으로 제작되었다는 그런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고요. 네, 한정판 1500피스 중에서 212번입니다. 네. 그러면 카드를 드디어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카드의 사이즈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일반 타로 크기보다는 훨씬 크죠? 네, 실제로 뭐 셔플을 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보 카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세기의 타로의 개념은 주술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게임이나 놀이의 도구였죠. 특히 우리가 메이저 아카나라고 부르는 그 22장의 카드들은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트리엄피라고 불렸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트럼프, 그리고 그 어원은 트라이엄프, 즉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카드가 낮은 카드에 승리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22장의 카드 중에서 바보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야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많은 덱이 그러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덱에서는 현대적인 타로의 순서에 맞게 가장 첫 장의 바보 카드가 놓여져 있네요. 네. 카드의 표면을 한번 보면 아주 이렇게 은은한 광택이 돌고요. 살짝 매끄럽고, 종이는 아주 두껍고요. 뒷면은 마치 벽돌과 같은 이런 투박한 무늬로 되어 있고 앞면처럼 매끈거리지는 않는 그런 종이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네요. 네, 인위적인 플라스틱 코팅의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뒷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돼 있죠. 마치 당시에 그 실제 금을 입혀서 제작했던 그런 디테일이 정말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뒷 배경의 이 황금 색상과 그 빛을 발산하는 정도만 갖고도 이 일메네겔로의 버전이 다른 복원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워낙 뭐 컬렉터들은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니까요. 바보의 모습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아주 누추한 행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누더기를 걸치고 마치 거지나 방랑자처럼 이렇게 맨발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머리에 달고 있는 이런 깃털 장식이나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 그리고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은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와일드맨이라는 그런 야만적이고 신화적인 존재를 닮아 있다고 해요. 아마도 모티브를 가져왔겠죠. 네, 그리고 현대 타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행랑이나 뒤따르는 강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법사.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남성이 테이블 뒤에 앉아 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이렇게 나이프와 작은 물체들, 컵, 그리고 역시 용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물체가 오른손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맞춤된 이런 복장은 당시 중세시대의 학자, 특히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그 대학생의 복식이라고 해요. 네, 동유럽에 그 여행을 갔던 당시 많은 학자들이 철학이나 의술 같은 학문을 가져와서 르네상스를 추동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장도 들여왔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마법사의 정체는 학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다만 당시의 개념으로 마법사와 학자의 정의가 개념상 충돌하지는 않았던 것이 그 매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매거스, 즉 학식이 있는 사제 계층의 사람들을 일컬었다고 해요. 어떤 그리스의 사상이나 자연과학 아니면 당시에 유행했던 연금술 같은 거를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이었던 거죠. 네, 이 마법사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가느다란 작대기의 양 끝을 이렇게 보시면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죠. 네, 바로 당시 깃털 펜총만큼이나 자주 사용되었던 캘러머스라고 하는 일종의 필기도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나이프는 이 필기도구를 깎는 도구였을 테고요. 그리고 이 작은 물체는 잉크를 담는 조개 껍질입니다. 이 컵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아마 역사적 사실로 추정컨대 잉크가 그 번지지 않게 종이 표면에 바르는 어떤 오징어로 만든 가루가 들어있다고 해요. 파운스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체는 마찬가지로 추정컨대 네, 스펀지라고 하네요. 펜에 묻은 잉크를 닦아내거나 틀린 글씨들을 지우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에 글을 쓰는 사람의 책상 위에 있을 법한 전형적인 그 필기 세트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의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중세의 학자이자 작가이자 엘리트 지식인인 그런 마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당시에도 소매를 접어 있는 센스가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한 여인이 앉아서 오른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책을 들고 다소 이렇게 소박해 보이는 네, 제복을 입고 앉아 있죠. 머리 위에는 이렇게 3단으로 티아라를 쓰고 있고요. 권위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하이 프레스테스로 알려진 이 카드가 사실은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네, 후대의 그 마르세유 타로에서 수백 년 동안 이 카드가 퍼페스, 즉 여자 교황 카드로 이름 붙여졌는데요. 바로 이 카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정말 여자 교황일까요? 이 질문이 의외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매달린 논쟁적인 주제더라고요. 제가 찾은 가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13세기의 만프레다라는 여성입니다. 이 보헤미아의 구글리알마라는 사람이 창시한 구글리알마이츠라는 분파가 있어요. 구글리알마가 13세기 후반에 사망했지만 1300년에 환생해서 예수가 재림해서 남성이 지배적인 교황의 시대가 끝나고 여성이 교황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끼리 만프레다라는 여성을 교황으로 추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1300년이 되자 로마 교회에서 이 여성을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 덱과 그 여성이 어떤 상관이냐? 바로 그 만프레다라는 여성이 비스콘티 가문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 이렇게 나중에 타로에 삽입했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바로 교황 요한 8세라는 주장입니다. 네, 855년에 교황 레오 4세가 서거하고 그 다음에 여성 교황이 재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독일 마인츠 출신의 영국 전도사가 본인이 여성이란 사실을 숨기고 네, 교황이 됐다가
결국 네, 길거리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발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뭐 반면에 이를 반박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 허구라고 주장을 하고 또 남겨져 있는 어떤 증거나 유물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죠. 또 혹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교회가 일부러 다 삭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약간 논쟁적인 주제이고요. 어쨌든 이 이름도 숫자도 없는 이 카드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그런 여성이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여왕제 카드인데요. 이렇게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네, 금으로 치장된 왕관과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에는 비스콘티 가문과 또 스포르자 가문을 상징하는 이런 다양한 엠블럼이나 또 휘장이 각 그림마다 숨겨져 있다고 해요. 이 방패에 그려져 있는 이 검은 독수리와 또 옷에 있는 이 세 개의 겹쳐진 윙도 바로 비스콘티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네. 이 그림 속의 이 여인은 역사적으로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덱을 선물 받았던 당사자인 그 비앙카 마리아 비스콘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황제 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 독수리와 또 이렇게 세 개의 윙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한 손에는 이렇게 구형의 물체를 들고 있고 셉터라고 불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로에 여왕제와 황제가 등장하는 것이 지금 타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여겨지실 텐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부담 가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로가 처음 탄생하고 또 번영했던 북부 이탈리아 지방에서는 당시 기벨린 당원이라고 불리는 친황제파와 또 겔프라고 불리는 친교황파 간의 어떤 치열한 대립이 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록 놀이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황제와 또 여황제를 교황과 같은 비중으로 담는 것은 다소 교황청에서 보기에는 거슬리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민키아테라고 불리는 타로라든가 다른 몇 개의 타로들은 이 두 카드를 보다 종교적인 캐릭터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교황 카드이죠. 이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축복을 내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요. 재밌는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 이 1300년대 중반부터 1500년쯤까지 단 한 명만 빼고는 모든 교황은 수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은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전에 폰티펙스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모습에 오히려 가깝다고 하는데요. 앞서 만프레다의 화형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스콘티 가문과 또 교황청의 사이는 그닥 좋지 못했다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아마도 비스콘티 가문은 종교의 교리나 권위는 인정할지언정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모습을 이 타로에 담고 싶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연인 카드인데요. 이렇게 한 쌍의 연인이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있고 위에는 날개 달린 그리고 눈을 가린 큐피트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이 연인의 실제 인물들은 이 덱의 제작자와 제작 의도로 비추어 봐 아마도 1441년 결혼한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와 비앙카 마리아 비스콘티 본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두 가문의 연결고리였죠. 아주 귀여운 한 쌍의 연인으로 묘사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차 카드 있죠.
당시 로마의 장군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네 마리의 흰 마리끄는 마차를 타고 이 어떤 특별한 망토와 왕관을 두른 채로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의 의례였다고 해요. 아마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물론 말은 두 마리이지만요.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여성도 신화에서나 전통적으로 이 승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 카드가 먼저 나와 있죠. 이 라이더웨이 스미스의 후에 정의와 힘의 순서가 바뀌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 정의 카드가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상징하죠. 이 율법의 여신 테미스와 또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그런 여러 여신들 중 한 명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말을 탄 기사의 모습이 따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운둔자인데요. 사실 모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카드의 정식 명칭은 타임, 즉 시간입니다. 이 노인도 지금 랜턴이 아닌 모래시계를 들고 있죠. 시간의 신이라고 불리는 세턴도 이런 구부정한 노인으로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2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르네상스 초기의 이 세턴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였던 데 반해서 후기에는 이 신플라토니즘의 영향으로 신의 오묘함을 체현하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세유 타로에서는 어떤 이런 영향으로 엄격한 금욕주의가 반영된 종교적인 수행자의 모습으로 운둔자 카드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고대 로마의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죠. 이 이성적인 판단에는 무지하거나 혹은 무관심하다는 그런 태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올라간, 내려가고 있는, 이미 내려온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각 인물마다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이 글귀를 해석해 보면 나는 지배할 것이다, 나는 지배하고 있다, 나는 지배했었다, 나는 지배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해요.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취를 이루고 또 나이가 들어 이제 삶을 마감하고 다시 하나의 생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인간의 삶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자면 환생의 개념도 들어가 있죠. 사실 환생은 플라톤과 네오플라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초기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이제 환생에 대한 믿음은 이단이라고 진작에 선언이 됐었죠. 그런데도 이런 그림이 제작되고 또 살아남은 것으로 봐서 아마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도덕적 메시지가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힘 카드인데요. 이 비스콘티 디 모드론이나 그 후대의 타로들에서 나오는 힘 카드와는 사뭇 다르죠. 어떤 도덕적인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하는 그 사자를 길들여서 다루고 있는 그 힘과는 매우 다른 어떤 정말로 이 사자를 몽둥이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이 그림이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에서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근데 사실 신화에서는 그 어떠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그 사자의 가죽 때문에 결국 30일 밤낮을 목을 졸라서 죽이죠.
그리고 또 르네상스 미술에서 이 헤라클레스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닌 나체의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이렇게 좀 전통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힘과 용기 또 지구력을 상징하기에는 헤라클레스만한 인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뭐 일견에는 그 타로의 제작자인 스포르자가 군인 출신이라 이렇게 네, 그림을 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매달린 사람이죠. 당시 이탈리아에서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 사형을 집행한 뒤에 한 발 또는 두 발을 거꾸로 이렇게 매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속설에 따르면 카드를 제작한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의 아버지인 무지오 아텐돌로 스포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402년에 볼로냐 인근에서 벌어진 카살레치오 전투에서 볼로냐 피렌체 연합군에 소속돼서 용병대장으로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황의 반대쪽에서 싸운 그 이유로 교황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린 사람의 그림의 원류는 사실은 이 배신자, 반역자가 형벌을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죽음의 카드인데요. 네. 상당히 생소한 모습이죠.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비스콘티 디 모드론 타로의 이 같은 카드와 비교해보자면 네. 이렇게 죽음의 사신이 들고 있는 낫도 없고 그리고 네, 그가 끌어모으는 이렇게 영혼들이나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죠. 사실 이 그림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만 이 12세기부터 이미 이렇게 양손에 항아리를 들고 물을 옮겨 담는 그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절제라는 미덕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후대 마르세유 타로에서처럼 나체로 등장하지는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발간될 때부터 존재했던 카드가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복원하면서 그려놓은 악마 카드인데요. 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뭐 인간의 모습 같은 건 없죠. 보다 중세적인 악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떠신가요? 조금은 뭐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롭게 제작된 타워 카드죠. 네, 이렇게 한 사람만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탑도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벽돌만 이렇게 네, 부서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별 카드이죠. 이렇게 별을 직접 한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그림의 스타일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덱이 멤보라는 그 장인의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가 제작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나머지 카드들은 다른 어떤 페인터에 의해서 마저 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별 카드라든가 그리고 후에 등장하는 달, 뭐 태양, 그리고 세계 이런 카드들. 왜냐하면 이 스타일이 앞선 카드들은 좀 더 고딕적이고 뭔가 섬세한 반면에 이 나중에 등장하는 카드들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뭔가 꽉 찬 느낌의 그런 그림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네, 어떠신가요? 그리고 달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푸른 옷 위에 붉은색의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오른손에는 초승달을 들고 있네요. 또 로프로 된 그런 벨트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사실은 달을 의인한 루나를 나타내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달의 여신 디아나와 연관되어서 자주 묘사되었죠. 네. 그리고 태양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데 벌써 식스팩이 있네요. 이 태양을 잡고 있는 이 통통한 아이는 체럽 또는 케루브라고 불리는 천상계의 존재죠. 이 르네상스 시대 미술에서는 푸토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도나텔로에서부터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파란 날개를 달고 있는 이 푸토가 이 구름 위에 서서 이 마치 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태양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이 로마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 아폴로로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네, 저지먼트 카드인데요. 이 이탈리아의 그 15세기의 다른 이렇게 핸드 페인팅을 한 타로들은 다 두 명의 천사가 트럼펫을 불면 무덤에서 몇 명의 남자와 여자가 죽음으로부터 깨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타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서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세계인데요. 만약 방금 본 그 저지먼트 카드에 이어서 이 그림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 즉 성서에 언급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처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트럼프 카드들이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모든 단계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그리고 천체에 대한 경의를 거쳐서 또 종교적인 의미까지 이 모든 세상 만사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그 여정의 최종 단계이자 앞선 모든 카드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본 것과 같은 이렇게 천사들이 혹은 천상계의 존재들이 네, 이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22장의 메이저 아카나 카드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마이너 아카나라고 부를 수 있는 핍 카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앞서서 설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없이 수트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배경은 이렇게 크림 색상의 꽃과 이 덩굴이 아주 예쁘게 얽혀 있네요. 네, 먼저 코인 수트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에이스 코인의 방패가 있는데 아마도 역시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겠죠. 네, 그리고 두 개의 코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휘장이 있죠. 정확한 발음은 아니겠지만 아본 드로이트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요. 네, 이게 영어로 하자면 by legitimate right,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르자 가문이 밀란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네,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네, 뒤이어서 같은 휘장과 네, 코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 코인도 자세히 보시면 네, 실제 주화와 같은 이런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트 카드인데요. 네,
그 수트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죠. 네, 아주 입체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이트. 네, 그 어린 기사 같이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왕, 왕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컵수트인데요. 이렇게 물이 나오고 또 담고 있는 분수의 모습이죠. 이 분수 또한 스포르자 가문을 상징하는 상징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컵에 있는 휘장을 보면 또 다른 문구인 아모르 미오라는 말이 써 있죠. 네, 이 말 뜻은 my love라고 하네요. 네, 이 덱이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서 제작됐다는 그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의 수트들이 차례로 나열돼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부터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리 한쪽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특이한 모습인데요.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이 성별이 마찬가지로 여성인 것 같죠? 기사의 모습이고 여왕, 그리고 왕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뭐 지팡이라던가 막대기라고 부를 수 있는 수트인데요. 이탈리아어로 하자면 바톤이고 또 영어로는 버턴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도 바통이라고도 하는데요. 후에 정말 지팡이와 같은 모양으로 묘사되었던 이 지팡이 수트라고 보기에는 좀 길고 또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숫자에 해당하는 카드들이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겹쳐서 표현이 됐네요. 그리고 10개의 지팡이까지 뒤에는 이렇게 항상 초원과 같은 이런 배경이 있네요. 그리고 여왕, 콜트카드, 왕의 모습입니다. 이 옷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의 수트인데요. 이렇게 푸른색의 칼날과 또 금으로 장식된 그런 검이죠. 이 당시에 실제로 이 타로가 제작되었을 때는 이 칼날이 은을 사용해서 제작되었는데요. 아마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은 색깔이 많이 탁해지고 또 바랬겠죠. 그래서 이 칼이 복원된 모습은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네, 페이지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이 모자가 아주 독특하게 사이즈가 큰데요. 네, 그리고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데 말까지도 이렇게 갑옷을 두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아주 멋있죠? 그리고 여왕. 네, 이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용맹해 보이는 그런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검의 왕 카드입니다. 이렇게 방패에는 사자 문양이 또 새겨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카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했는데 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 부족함도 많았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로를 구입하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감상, 수집, 그리고 타로 리딩. 네, 이번에 공부라는 목적을 아마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타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호기심에 네,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상식을 네, 배울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기회가 된다면 하나쯤 소장해서 이렇게 가끔 꺼내보는 것도 네,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타로가 그 처음 제작됐을 때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모티브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것도 네, 하나의 큰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